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외에 있어요. 고국 땅을 밟았던 게 벌써 5년도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사는 곳이 나름 한인타운이 잘 돼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향수병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한국이 그리울 때마다 유튜브에 접속해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는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고향분들의 인생사를 듣고 있자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은혜도 모르는 남동생과 올케 때문에 모진 고생하다 극적으로 인생 역전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 하나뿐인 은인 덕분에 말이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렸고요. 몸이 약했던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와 동생들을 걷어주셨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실질적인 생계는 제가 꾸려나가야 했죠. 식당 서빙, 우유 배달, 부둣과 생선 손질 등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란 다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가 고아 아닌 고아가 됐을 땐 결국 학교마저 때려쳤죠. 학교 갈 시간에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 그리고 동생들 학비까지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엔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고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싶네요. 그때 전 겨우 15살의 어린 소녀였는데 말이에요. 아마 저만 보고 사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전 동생들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제가 일하던 식당이 그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고깃집이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온 가족이 멋스럽게 차려입고 들어와 메뉴판 가격도 보지 않고 턱턱 음식을 주문하는 게 왜 그리도 가슴에 맺히던지. 저는 몰라도 동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전 머리가 나빠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지만 동생들은 다행히 공부를 곧잘했죠. 저와 4살 터울의 여동생은 학교에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고요. 5살 터울의 남동생은 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죠. 새벽같이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한 뒤 바로 항구로 달려가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 생선 수백 마리를 손질했고요. 김밥 같은 걸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점심때부터 늦은 밤까진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 저녁을 차려준 다음 늦게까지 봉투 붙이는 부업을 했죠. 같이 일하는 어른들도 어린 게 어쩜 그렇게 독하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생들 눈엔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아무래도 저한테 죄책감 내지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일을 하다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동생들 수학여행비 때문에 일을 늘리느라 거의 이틀 밤을 못 잔 상태였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선 동생들이 울고 있었죠. 언니, 이제 정신이 들어?
여긴 병원이야? 응, 언니 쓰러진 거 보고 바로 119에 신고했어.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온 거야. 둘째의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 줄 알아요? 슬프게도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수액까지 맞았다고 엄청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억지로 팔에 꽂혀 있던 링겔을 뽑았고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로 119엔 왜 신고했냐고 괜히 병원비만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봉투 1000장을 붙여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쓰러지는 바람에 일이 다 밀렸더라고요. 전 동생들에게 얼른 자라고 한 뒤 혼자 부엌에서 봉투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달려와 제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휙 빼앗는 거예요. 이것 좀 그만해. 방금 병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도 엄마처럼 일찍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 세상에 나랑 상철이만 남겨놓고 엄마 따라 가고 싶은 거냐고. 늘 순둥순둥하던 둘째가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죠.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만하고 그 봉투나 이리 줘. 오늘까지 1000장 다 해야 돼. 됐어. 하지마. 이거에서 뭐 몇 푼이나 더 번다고 그래. 아이고, 그 몇 푼으로 너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는 거야. 둘째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아 다시 붙이는데 옆에선 둘째가 꼼짝을 않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어서 쳐다보니 커다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왜 그래 정이야. 울지 마. 언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던 거지 어디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고. 달르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둘째는 더욱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언니. 차라리 언니 혼자였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나랑 상철이 때문에 하루도 못 쉬고 죽어라 일만 하고. 너무 미안해 언니. 차라리 나랑 상철이가 없는 편이 언니한테 더 나았을 텐데. 그 어린 게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 놀라서 얼른 동생을 안고 다독였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랑 상철이 없으면 못 살아. 너희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응, 알겠어.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봉투 이리 줘. 내가 해둘 테니까 언니는 자. 됐어. 너야말로 얼른 자야 내일 학교 가지. 넌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 그게 언니 도와주는 거야. 전 동생을 억지로 이부자리에 눕혔어요. 둘째는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잘 때까지만 옆에 같이 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가 싸우는 줄 알고 눈치만 보던 막내도 얼른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누나랑 오랜만에 같이 잔다. 너무 좋아. 할 수 없이 동생들 재우고 일하자 싶어 누웠는데 아뿔싸 그만 그대로 까무룩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느덧 새벽녘이었어요. 놀라서 눈을 뜬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봉투 1000장이 전부 완성돼 있지 뭐예요. 옆에선 동생들이 손이며 얼굴에 종이풀을 잔뜩 묻힌 채로 잠들어 있더군요. 저를 재워놓고 둘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 봉투를 붙였던 거예요. 정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한 번 더 사무치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 뒷바라지에서 잘 키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셋이서 꼭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요. 그땐 정말 몰랐네요. 가진 거라곤 우애뿐이었던 우리 삼남매가 완전히 갈라서게 될 줄은 말이죠. 동생들이 슬슬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쯤이었어요. 남동생이 갑자기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네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의대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학교 공부만으론 힘들어서 따로 과외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나, 내 친구 상식이 알지? 그 자식 사촌형이 의대 다니거든. 이번 방학 때 잠깐 여기 내려오는데 그때 내 공부 봐줄 수 있대. 상식이가 잘 말해서 싸게 해주겠다는데 나 그 형한테 과외 받으면 안 될까? 과외비가 얼마 정도인데? 3개월에서 500만 원. 뭐? 500만 원? 500만 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 큰 돈이었어요. 따로 모아둔 목돈이라고는 둘째 대학 등록금이 전부였기에 너무나 막막했죠. 결국 전 망설이다 셋째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미안해 상철아. 누나가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혼자서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제 말이 셋째에겐 너무 큰 상처였나 봐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만 왈칵 성을 내더군요. 지금까지 혼자서 잘했으니까 이제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까지 과외는커녕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중학교 내내 전교 1등 도맡아 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선 1등은커녕 반에서 5등 안에 들기도 힘들다고. 이런데 어떻게 의대를 가? 상식이 그 자식 나보다 공부 못하던 놈인데 지 사촌형한테 과외받고 성적 쑥쑥 오르더니만 이번 중간고사에도 나 제쳤다고. 나만 왜 혼자 다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냐고. 미안해 상철아. 근데 우리 집 사정 너도 알잖아. 누나가 진짜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어? 누나 적금 들었던 거 지난달 만기됐다며. 그건 정리 대학 등록금 해야지. 올해 시험 보면 늦어도 내년 초까진 등록해야 될 텐데. 남동생은 어지간히 의대가 욕심났던가 봐요. 제 말에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대거리를 하더군요. 작은 누나도 이제 성인이잖아. 근데 큰 누나가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져줘야 돼? 작은 누나 머리도 좋은데 장학금 받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지. 아 제발 나 과외시켜주라 누나. 응? 아 제발 내가 의사 되면 진짜 다 갚을게. 셋째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 건 처음이었어요. 결국 전 둘째를 불러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죠. 미안해 정이야. 이번에 적금 만기된 돈 아무래도 상철이 과외비로 써야 할 것 같아. 언니가 일하는 시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네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줄게. 아직 4개월 정도 시간 있으니까. 알았지? 괜찮아. 어차피 언니가 번 돈이었는데 뭘. 누구한테 그 돈 쓸지는 언니 자유지 뭐. 의외로 둘째는 순순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내 등록금까지 언니가 신경 쓸 거 없어. 최대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가. 돈은 어떻게든 언니가 마련할 테니까. 전 양보해준 둘째가 고마워 꼭 등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기된 적금은 막내 과외비로 썼죠. 그런데 아뿔싸, 그쯤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은 없었지만 손을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죠. 결국 둘째는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고요.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하향 지원했던 지방대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셋째라도 잘 되길 바랬는데 이듬해 남동생 역시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죠. 차라리 둘째 대학 등록금을 내줄 걸. 후회도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이제 동생들이 대학생이 됐으니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일을 줄이고 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셋째는 의대 진학에 미련이 남았던가 봐요. 시험 결과가 나오고 얼마 안 돼 제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더군요. 큰 누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딱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어릴 때 아픈 엄마 보면서 내가 의사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돌아가신 엄마 때문이라도 그 꿈이 포기가 안 돼. 나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응?
동생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셋째의 의대 진학을 한 번 더 뒷바라지 해주기로 했죠. 어마어마한 학원비며 문제집 비용 때문에 전보다 더 죽어라 일해야 했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끝이다 싶었던 순간에 다시 시작해서 그런지 전보다 더 힘들더군요. 그래도 셋째가 의대에 합격하는 걸 상상하며 꾹 버텼네요. 하지만 의대라는 게 전국 1%의 수재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남동생은 이듬해에도 의대 진학에 실패했고요. 그 이후로 2번을 더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죠. 계속된 실패 때문일까요? 셋째는 나날이 예민해져 갔고요. 그럴수록 둘째와의 마찰도 더욱더 심해졌죠. 결국 어느 날 둘째가 폭발하고 말았죠. 너 도대체 언제까지 언니랑 내 돈 뜯어먹으면서 살 거야? 네 학원비 때문에 학원 수업도 미루고 과외만 해야 하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계속 의대 공부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벌어서 해. 아니, 누나는 공부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일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같이 해? 그건 돈도 시간도 다 그냥 버리는 짓이지. 그리고 작은 누나도 지금까지 큰 누나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았잖아. 누나는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돼? 내가 지금도 그러고 살아? 난 언니가 마련해줬던 대학 등록금도 의대 간다는 네 과외비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고 싶던 대학도 못 가고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잖아. 그 사이에 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둘 다 제 아픈 손가락들이었기 때문에 차마 누구 한 명의 편을 들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이 둘째 눈에 더 답답해 보였던가 봐요.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이제 언니도 그만해. 언니가 상철이 엄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 다 큰 애를 뒷바라지 할 거야? 그럼 어떡하니? 의대가 포기가 안 된다는데.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이쯤 했는데도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나 더는 이 꼴 못 보겠어. 언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철이 오냐오냐 할 거면 나 그냥 워홀 갈 거야. 미국으로 떠날 거라고. 뭐? 갑자기 무슨 미국이야? 네 멋대로 그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니? 상철이는 멋대로 굴어도 되고 난 안 돼? 여동생은 의대에 집착하는 남동생과 그걸 뒷바라지하는 제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냥 하는 말일 줄 알았는데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리더군요. 어딜 간다, 앞으로 뭘 할 거다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떠나는 동생의 연락처 하나 묻지 않았죠. 둘째가 미국으로 떠난 뒤 저와 셋째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둘째가 미국으로 떠난 게 충격이었던 걸까요? 남동생은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의대만큼 높은 커트라인이 요구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이름 있는 명문대였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 남동생은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요.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취업한 날 남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큰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누나가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거 알지? 앞으로는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제 더는 고생 안 해도 돼. 그 말이 뭐라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날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전 거듭 됐다고 사양했지만 그 뒤로 남동생은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제 계좌로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쯤 전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저도 열심히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준 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부쩍 밖으로만 돌던 남동생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남동생네 회사에서 계약직 격리로 일하던 아가씨인데
일하면서 정분이 났다고 하더군요. 어지간한 탤런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쁜 처자더군요. 원래 좀 더 천천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남동생의 말에 설마 했는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세상 쑥맥일 줄 알았던 남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겠다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넌 남의 집 귀한 딸을 이 아가씨 집에서도 아는 거야? 응, 지난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렸어. 다행히 결혼해서 책임만 지면 괜찮다 하시더라고. 아휴,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제가 너무 나무랐던 걸까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예비 올케의 입술이 셀쭉해지더군요. 조심성 없이 생긴 애 아니에요. 저도 상철 오빠도 얼른 가정 꾸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부러 피임 안 한 거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그렇네요. 그 톡톡 쏘는 말이 어찌나 경악스럽던지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 요즘 어린애들은 다 이렇게 예의가 없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 다급하게 사과부터 했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난 우리 상철이가 행여라도 아가씨네 집 식구들한테 밉보일까 봐. 요즘 결혼 문화가 많이 개방적이게 됐다 해도 어른들은 아직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깨어있는 분들이라 오히려 좋아하시던걸요? 빨리 손주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아, 상철 오빠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했네요. 아버님도 어릴 때 집 나가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형님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면서요? 직접적으로 저희 집 가정사를 들먹거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내색은 않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죠. 맞아요. 나이차도 좀 나고 저한텐 우리 상철이가 아들이나 다름없죠. 그렇다고 설마 돌아가신 어머님 대신 저 시집살이 시킬 건 아니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요리도 못하고요. 몸이 약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아이고, 애 들어선 임산부한테 시집살이는 무슨 시집살이에요. 나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똑 부러진 건지 경우가 없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남동생 짝으론 썩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아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나빴던지 셋째와 예비 올케가 가고 나서 한마디 하더군요. 그 아가씨 딱 봐도 싹통바가지 없어 보이던데 이렇게 그냥 결혼시켜도 되겠어? 그럼 어떡해. 임신까지 한마당에. 어차피 결혼이야 자기 둘이 좋아서 사는 건데 뭘.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싱숭생숭한 건 사실이었어요. 또 미국으로 간 채 연락두절된 둘째 생각도 나더군요. 그래도 셋째 결혼한다는 건 알려야 하는데 연락처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둘째 대학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그러던 중에 빠르게 식날짜는 다가왔고요. 결국 둘째 없이 저 혼자 셋째를 장가 보내게 됐죠. 예비 올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로망도 참 크더라고요. 모두가 말리는데도 부득불 고집을 부려 고급 호텔에서 식을 올렸고요. 드레스며 사진도 제일 비싼 걸로 했죠. 집도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남동생이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 모아둔 돈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결국 남동생은 제게 손을 벌리더군요. 누나 미안한데 돈 좀 있을까? 예지가 원하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대출 껴도 돈이 많이 모자라네. 얼마나 모자란데?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액수면 남동생이 제게 다달이 보내주던 돈을 모은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였어요. 제가 육아로 일을 쉬면서 남편 외벌이로 지내고 있었기에 저희 집 사정도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댈 수 있는 구석이라곤 저뿐인 남동생을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용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남동생이 신혼집 장만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남동생과 저희 부부만의 비밀로 붙였죠. 혹시라도 올케 쪽 집안에 이 일이 알려지면 남동생이 기가 죽을까 걱정됐거든요. 사실 결혼 후 남동생과 어느 정도 사이가 멀어질 건 각오했거든요. 아무리 피를 나눈 남매 사이라 해도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 소홀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올케와 결혼한 뒤로 남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먼저 제게 다달이 보내주던 돈을 말도 없이 뚝 끊어버리더군요. 올케의 입김이 작용한 게 분명했죠. 그동안 죽을 뚱살뚱 뒷바라지 해준 게 누군데 내심 서운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남동생도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그럴 수 있다 싶었죠. 하지만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린 소비 습관만은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글쎄, 생전 검소하게 살던 애가 갑자기 외제차를 뽑고 매일같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사는 게 아니겠어요. 올케도 볼 때마다 가방이며 옷이 바뀌어 있고 말이죠. 남동생이 잘 번다곤 하지만 일개 회사원인데 너무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케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뒀기에 더 그랬죠. 결국 동생 부부와 같이 저녁을 먹던 날 올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동생에게 쓴소리를 좀 했네요. 상철아, 너 돈은 좀 모으고 있니? 아니, 결혼하니까 돈 들어갈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남들은 결혼하면 더 잘 모은다는데. 좀 아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너랑 올케 하는 거 보면 씀씀이가 너무 해퍼. 둘이 살 땐 좀 모아야지. 안 그러면 아기 태어났을 때 힘들다. 남동생에게만 살짝 말을 흘렸는데 바보같이 그걸 그대로 올케에게 말했나 봐요. 다음날 바로 올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 그이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막말로 그이가 지금까지 돈 못 모은 거 형님 때문 아닌가요? 월급 받는 족족 다 형님한테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 줄 아셨어요? 올케는 단단히 마음이 상했던가 봐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동생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게다가 남동생이 준 돈은 이미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빚까지 져서 남동생네 부부집 장만하는데 보태줬으니까요. 혼자 속을 끓이던 저는 결국 남동생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올케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했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신혼집 사는데 누나가 돈 보태준 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가운데서 뭐가 되겠어. 예지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나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뭐? 넌 지금 네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니? 알아. 예지가 너무했지. 근데 내 새끼 가진 여자잖아. 임산부면 한창 별거 아닌 말에도 서운하고 그런 거 누나도 알잖아. 누나가 돈 좀 모으라는 둥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할 때 솔직히 나도 기분 나빴다고. 근데 예지는 오죽했겠어? 올케 편만 드는 남동생을 보는데 뭐라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요. 한동안 동생네 부부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생 둘을 잃고 나니 너무 외로웠지만 그나마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듬해 여름 올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것까지 모른 척할 순 없어 병원으로 달려가 고생했다며 출산 선물을 줬고요. 올케가 태어난 뒤에도 미역국이며 전복죽 같은 걸 끓여 산후조리를 해줬죠. 그런데도
올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또 제가 조카가 귀여워서 다가가기라도 하면 어찌나 질색팔색을 하던지요. 아, 형님, 손 닦은 거 맞아요? 애기들 면역력 약해서 그렇게 덥석덥석 만지시면 안 돼요. 그래, 알겠어. 그냥 보기만 할게. 올케의 그런 반응이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창 예민할 때니 그럴 수 있다 이해하려 했죠. 근데 그런 제가 올케의 눈엔 호구처럼 보였던 걸까요? 올케가 갑자기 호박죽이 먹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어간 날이었어요. 이미 올케네 집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아기가 깰까봐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죠. 그날따라 동생도 일찍 퇴근했는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잘 말하면 되지. 나 형님이 우리 집 들락날락거리는 거 싫단 말이야. 들어가 인사하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둘이서 제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올케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형님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행동이며 말투며 다 너무 무식해. 혹시라도 우리 애기한테 영향 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주버님도 공장에서 일하잖아? 못 배운 형님의 막리라는 아주버님까지 그 집 애들 미래도 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우리 애기가 어려서 괜찮지. 조금만 커도 서로 못 놀게 할 거야. 아이 그럼 지금부터라도 왕래를 하지 말아야지. 누나한테 먹고 싶은 음식만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게 말이 돼? 음식해서 배달해주는 식당 아줌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하라고. 이따 호박죽 해오면 당신이 문 앞에서 받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알았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과 자식들까지 욕보이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 앞에서 화를 내긴커녕 아무 말 못하는 남동생도 기가 막혔죠. 전 그대로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는 올케와 남동생의 얼굴에 들고 있던 호박죽을 집어 던졌죠. 자,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호박죽.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앞으로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잠깐만! 전 붙잡는 동생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과 올케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차단해버렸죠. 남편에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냥 올케와 좀 싸웠다고 당분간 거리를 둬야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처음엔 어떻게든 화해하려던 남동생도 이내 포기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다 이거였겠죠. 저도 그렇게 남동생과 그대로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바람 잘 날이 없죠. 살던 집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버린 거예요. 모아둔 돈은커녕 빚뿐이었기에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온 식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죠. 남편이 말은 안 해도 걱정이 많이 됐는지 밤마다 끙끙 앓더라고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처지였으니 남동생에게 건네준 돈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고요. 사정이 이러하니 신혼집 장만할 때 줬던 돈 중 일부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래도 아예 양심이 없는 애는 아니었던지라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줘야지. 그동안 누나가 나 의대 준비할 때 뒷바라지한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일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사느라 보태줬던 돈은 내가 다 갚을게. 나야 그럼 좋지. 근데 올케가 순순히 동의하겠니? 모르게 해야지 뭐. 걱정 마. 나 따로 비상금 모아둔 거 있으니까.
동생은 호언장담한 대로 얼마 안 가 제 계좌에 돈 3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걸로 바로 전세 계약 연장을 하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긴장이 일시에 탁 풀려서 그랬던 걸까요? 갑자기 온몸에 열이 오르더니 몇 날 며칠을 몸살로 알아눕고 말았어요. 주말쯤 돼서야 간신히 일어나 죽을 삼킬 수 있었죠. 근데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가 봐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위한 선물을 사오겠다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 있으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기다려봐. 당신이 진짜 기뻐할 만한 선물 가져올 테니까. 아이, 됐다니까. 나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아니야. 이건 분명 갖고 싶었을 거야. 기다려. 알겠지? 애들도 방학이라 시가에 갔고 남편도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막해서 TV라도 틀어놓으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뭘 두고 갔나 싶어 문을 여니 글쎄 올케가 서 있지 않겠어요? 어찌나 흥분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 뒤에선 남동생이 죄 지은 사람처럼 푹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말이죠. 아니, 둘이 여긴 어떻게...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미처 말을 다 잇기도 전에 올케가 제 어깨를 밀쳤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당장 내 돈 내놔요. 3천만 원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파렴치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끝까지 잡아떼시겠다. 이 년 진짜 보통 년 아니네. 야, 어떻게 누나란 년이 동생을 벗겨먹냐? 머리끝까지 흥분한 올케는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더군요. 야, 내 돈 내놔. 내 3천만 원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기어이 올케는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손이며 발로 닥치는 대로 제 온몸을 가격하더군요. 이제 막 병을 털고 일어난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그만해. 일단 말로 하자고. 응? 지 아내의 기세가 무서웠던 걸까요? 남동생은 뒤에서 발만 동동거릴 뿐 제가 맞는 걸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 모습에 왈칵 눈물이 솟구칠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다가와 올케를 제게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들어 올케의 뺨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더군요. 체구가 작은 올케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나동그라졌죠.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언니를 때려? 그 누군가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다름 아닌 미국으로 건너간 제 여동생 정이었거든요. 도대체 동생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너무 어리둥절했죠. 야,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맞아봐. 어때? 아프지? 어? 그 사이 여동생은 더욱더 기세를 올려 올케를 쥐어 패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역전된 상황에 올케는 바로 남동생을 찾더군요. 야, 여보, 이 미친년은 뭐야? 아, 뭔데 날 때리는 거야? 얼른 인연 좀 떼어내줘. 아, 나 좀 살려달라고. 제가 맞을 땐 보고만 있더니 자기 아내가 애원하자 남동생은 바로 달려가 여동생을 지 와이프한테서 떼어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남자라고 힘께나 쓰더군요. 작은 누나? 뒤늦게 여자의 정체를 알아챈 남동생이 입을 떡 벌렸어요. 둘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런 남동생을 노려봤죠. 그래, 나다. 이 여자가 네 와이프인 모양인데 넌 네 부인이 언니를 때리는 걸 보고만 있어? 너 미쳤니? 큰 누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동생의 말에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자 뒤에서 씩씩대고 있던 올케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 미국에 있다는 그 둘째 형님이군요. 아니,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전현, 아니, 큰형님이 저희 피 같은 돈 3천만 원 뺏어갔다고요. 우리의 학교 들어가면 쓰려고 이이가 남몰래 모아뒀던 비상금인데 어떻게 그걸 훌랑 털어가요? 누가 다달이 동생한테 100만 원씩 받던 양심도 없는 인간 아니랄까봐. 아무튼 전 제 돈 돌려받으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올케의 앙칼진 말에 듣고 있던 저를 부축하고 있던 남편이 하하고 헛웃음을 치더군요.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 도둑 취급받으니 기가 막혔겠죠. 전 올케에게 달려가 따지려는 남편을 말리고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뺏어갔다고? 상철이 너 네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했니? 아니 그게... 지금 너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 그중 절반 가까운 액수가 내가 해준 거잖아. 그거 다 받으려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딱 3천만 원만 갚으라고 했던 거고.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러자 올케가 경악해 입을 떡 벌리더군요. 뭐야?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님한테 돈을 빌렸었다고? 아니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여보가 너무 화를 내서... 당황한 올케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 그런 올케를 향해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동안 상철이한테 해준 것만 해도 수억은 될 거네. 내 인생 통째로 갈아 넣어서 쟤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하면서 돌려받을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네. 상철이가 나한테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주던 돈도 10원 하나 안 쓰고 다시 돌려줬고, 오히려 신혼집 장만할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구해줬지. 근데 그렇게 해준 돈 중 겨우 3천만 원 돌려받았다고 이렇게 자네한테 도둑 취급받으면서 맞아야 하나? 제가 따박따박 따지자 올케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이가 말만 똑바로 했어도 변명은 그만하고 오해한 거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 오늘 이렇게 쳐들어와서 나 때린 거, 전에 나랑 우리 가족들 모욕한 거 전부 다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올케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악을 쓰더군요.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원래 결혼할 때 남자가 집해온 게 맞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시가해서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신혼집은 신혼집이고 나중에 받아간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죠.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 덜컥 주고받는 게 어딨어요? 전 그 돈 포기 못하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역시 답 없는 인간이다 싶더군요. 전 그런 올케를 외면한 채 이번엔 남동생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상철이 네 생각도 똑같니? 남동생은 저와 올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응, 미안해 누나. 그 돈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한 가닥 남아있던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툭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근데 난 그 돈 못 돌려주겠는데? 그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너 신혼집 하라고 줬던 돈 8천만 원 마저 다 받아내게 될지, 아님 내가 너한테 3천만 원을 줘야 할지 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그동안 너 뒷바라지 했던 돈도 계산해서 다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남동생 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법정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고 들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잠깐만요, 형님. 자꾸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아 누나.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남매끼리 무슨 법정 싸움을 해. 법 얘기가 나오자 꼬리를 마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전 남동생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남매? 오늘부로 난 네 누나 아니다. 너 같은 동생 없는 셈 칠 테니까 더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전 우는 소리하는 남동생과 올케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죠.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던 두 사람은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떠나더군요. 당신 괜찮아? 병원부터 갈까? 남편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어요. 전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며 그제야 둘째에게 고개를 돌렸죠. 이제 얘기 좀 해봐. 정희는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여기에... 아니 그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여동생은 제 말에 기어이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도 그 모습에 울컥 눈물이 솟았죠. 결국 저희 자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내가 당신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했다고 했잖아. 사실 미국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처제 행방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뒀거든. 근데 그놈이 사업가라 발이 넓어서 그런지 바로 알아봐줬지 뭐야. 그래서 깜짝 선물로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둘째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고, 날짜를 조율하다 마침내 오늘 들어온 건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였죠. 남동생 부부의 만행을 전해들은 여동생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아니 짐승만도 못해. 언니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준 8천만 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돌려받을 거야. 됐어. 아까 법적 싸움을 하네 어쩌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끝난 인연인데 그렇게 진흙탕 싸움해서 뭐 하겠어. 아니 이제 끝난 인연이니까 더 악착같이 받아내야지. 더는 우리 동생도 아닌데 그 큰돈을 왜 줘? 언니는 모르겠지만 내가 미국에서 꽤 성공했거든? 두고 봐.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동생은 정말 미국에서 음식 장사로 꽤나 성공한 상태였어요. 미국에 운영 중인 식당만 5개더군요. 동생은 바로 한국의 유명한 로펌을 수소문해 변호사를 고용했고요. 남동생 부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에 겁이 난 동생 부부는 제게 나머지 돈 5천만 원을 돌려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째가 성공했다는 걸 안 두 사람은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형님, 제가 어려서 뭘 몰랐어요. 이제 2번 다시는 예의 없게 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저희하고 이전처럼 잘 지내주시면 안 돼요? 왜? 미국에서 성공한 둘째 형님 있다는 거 아니까 웃음니? 너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지? 우리 식구들 무식하고 막일이나 해서 먹고 사는데 네 자식이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고. 나도 그래. 내 자식들이 파렴치하고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너희 부부 보고 배울까 무섭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변호사도 고용할 테니까. 남동생네 부부는 경찰과 변호사 얘기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죠.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그 부부의 말로는 영 좋지 못했어요. 올케는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치를 일삼았고요. 그걸 견디다 못한 남동생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폭삭 망했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에도 잘리고 지금은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처가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애 키우는데 고생 꽤나 하나 봐요. 제게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한 번 왔는데 칼같이 차단했네요. 더는 혈연에 얽매여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은 여동생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살기에도 우리나라보단 해외가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현재 남편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한인들을 상대로 작게 가게를 운영 중이에요. 저도 틈틈이 남편과 여동생 일을 도우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초창기에 현지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식구들은 여동생 때문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네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답니다. 큰애는 지금 국제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요. 둘째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죠. 여동생은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동생은 어릴 때 언니가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내줬지만요. 저희의 우애가 영원히 변치 않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